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색다른 시각으로 핵심을 짚어줄 두 분이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국회 예결이 지금 추경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금 추경 심사했는데 어제 정부의 재정 투입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 상황 얘기하다가 이해찬 대표한테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정도까지 아니다 얘기 나왔지만 그 상황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겠습니까? 우선 오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골든 클로스가 일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완치된 사람이 177명. 코로나19 관련. 예. 네, 그리고 신규 110명이 편입돼서 처음으로 완치자가 확진자를 신규 넘어선 확진자보다 날입니다. 완치자가 더 많은. 예.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자꾸 여당과 정부의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키우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홍남기 부총리를 물러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왜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아무리 여당에서 정부와 얘기를 해봐야 국회에서 야당이 허락해줘야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주제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가 추경 통과도 안 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할 추경을 그 이런저런 정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당과 정부 간에 뭔가 있는 것처럼 갈등을 언론이 증폭시키고 있다. 저도 한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제가요. 예. 일단 그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저도 언급을 할게요. 저도 대한민국이 빨리 이 코로나의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500만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콜센터라든지 지금 그 다중 그런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 점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관리의 제1 원칙이 공포를 인정하고 안정을 장담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60%, 70%가 코로나 환자가 될지 모른다. 더군다나 지금 백신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거고 정부도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이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와 여당 사이에 그런 이제 그 소위 잡음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이게 다 국민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관련된 얘기가 뭐 재난기본소득 관련 얘기죠. 네, 예. 그렇죠. 코로나 사태 속에 급부상한 재난기본소득이 총선과 맞물려서 정치권 이슈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는 총선용 현금 살포라면서 각을 네. 세우고 있고요. 또 진보 진영에서는 지급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그 기본소득을 뭐라 그래야 되나 공여해가지고 예. 소위 이제 경기 진작을 하고 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이게 참 묘한 것이 애초에 이런 제안을 했던 사람은 바로 소카의 이재용 대표입니다. 근데 이재용 대표는 재난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 극복 소득이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네. 그리고 지금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철밥통 공무원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미중류의 지금 감염병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당장 생계가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정말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청년들 중에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가지고 50만 원씩이라도 주자. 근데 이거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걸로 경기 진작을 하고 시장 활성화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생계의 문제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로 해갖고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참 유감이고요.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시한을 정해서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당장 뭐 그런 생각이 개념이라고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죠. 알고 예. 있고요. 이게 정말 기본소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이 재난 기본소득을 이념화시켜서 논쟁할 때입니까?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추경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 쿠폰 비슷한 상품권을 넣어서 이것을 요 5월 말까지만 쓰게 하자. 이런 논의가 잠시 있었습니다. 이런 건 생산적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곳이 대구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쿠폰 50만 원씩 대구 시민 전체에게 나눠준다고 무슨 그 지역에 큰 기업이 살겠습니까? 당장 생계 어려운 분들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자영업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논의를 하는 거지 무슨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말자 사회주의다 아니다. 지금 국회나 정치인들이 그런 한가한 그 토론 노름할 때입니까? 저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가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 일괄 나왔을 때 첫 번째 나온 반응이 곤란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논의로도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논쟁할 때 아니고 또 저작권도 분명히 하면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포용성장국가비전위원회인가? 거기 위원장으로서 예. 최초로 임종성 의원 등과 5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주자고 제안했었죠. 이거를 다른 정치인들이 받아서 100만 원 뭐 이렇게 간 건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에게 지금 현재 100만 원 나눠주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어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붙여가지고 조금 혼선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전 국민에게 주는 거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관념적인 논쟁하지 마시고 국회는 빨리 추경 통과시키고 그 안에 대구 경북 지역의 한계 상황에 있는 대구 시민들하고 자영업 대책으로서의 상품권 보급, 지역 화폐 배포 이 정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네. 결국은 그 재난 기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 와중에 이런 이념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되는데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는 걸 지금 스스로 자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자인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빨리 끝내려고 지금 김민석 인정하고 그 넘어간 민주당의 거예요. 그분이 지금 직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50만 원 기본소득을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 전 국민에게 해가지고 51조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기재부 장관이 50만에서 100만 원이면 26조에서 51조라는 건 이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또 야당이 없는 말을 지금 뭐 정치 논쟁화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없는 말을 한다고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그러니까 그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씀 하시면 안 말이 되고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좀 지금 알고 동네에서 오십시오. 아줌마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동네 아줌마 같이 하시네. 제가 예. 얘기할 때 여기까지 하시고 아닙니다. 예, 다시 제가 얘기하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얘기하시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김민석 전 원장이 50만 원 기본소득을 얘기했다.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이 받았다. 저는 이것이 지금 논의되는 거에 반대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네. 정리하시고. 진짜 네. 그렇게 하셨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했습니다.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거 좋은데 초반에 너무 치열하게 해버리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기승전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초반에 너무 세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 비례연합정당 어제 민주당에서
권리당원들 투표해가지고 30.6%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일단 추진하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우선 저는 일관된 야당은 당연히 뭐 예상된 대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겠죠. 예. 오포지트니까 반대하는 게 예. 야당이잖아요. 우선 저는 이 논의의 모든 출발은 선관위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때 시작된 그 야당의 자매 위성 비례정당을 받아주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이미 어겼기 때문에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비례자매 정당은 창당해도 된다. 이렇게.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사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미래한국당 받아준 것은 선관위의 배임행위라고 보십니까? 전 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선관위가 훼손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원칙이 하나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됐을 때 자매정당을 설마 선관위가 허용하겠어?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것이죠. 예. 근데 선관위가 비례자매정당을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유한국당에만 허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정당에게 허용되게 됐다. 그래서 이미 그때 원칙이 새롭게 세워졌다. 그럼 새롭게 세워진 원칙에 따라 다른 당들이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정당으로서 구 자유한국당과 똑같이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민주당을 안 만들겠다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미래당, 녹색당 등이 정의당과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수정당의 의석을 더 가져오고 예. 연동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비례연합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일단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독자적으로 비례대표를 못 내게 된 거죠. 네. 고민도 있었지만은 주변에서 아니면 시민사회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최종 받아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네. 제가 출연한 지 지금 4번째입니까? 5번째입니다. 그럼 첫날부터 이걸 질문하셔갖고 이 예. 얘기를 계속했고 예.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민사회 얘기도 여러 번 했고요. 네. 이걸 중언부언 또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확인됐으니까 이제. 확인이 된 것이죠. 네. 이게 원칙과 꼼수, 반칙과 꼼수의 길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 비례정당이란 자체가 꼼수라고 비난한 정당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아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에 그 비례정당에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거예요. 이게 정치 개혁입니까? 정치 후퇴입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어쨌든 비례정당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미래통합당이 생기기 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이 바로 선거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고 4+1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 비례정당 만들겠다 그때부터 그랬어요.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부터. 그럼요.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그때는 그러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법 통과된 다음에 지금 선관위가 정말 그렇게 큰 하자가 있다면 선관위를 왜 그냥 놔둡니까? 이게 엄청나게 대한민국 정치에 엄청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왜 여기다가 자꾸 시민사회를 얘기하시는데요. 민주당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안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언제 선관위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것 같이 아이, 말했습니까? 이게 선관위는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에서 심지어 안철수 신당은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또 못 쓰는데 국민의당은 쓰게 했어요. 이게 다 정무적 판단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그럼 그 정무적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면서
자매 비례정당이 불가하다는 법조항을 넣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이게 법적인 미비사항이라고 지적하면 미비사항이겠죠. 그래서 21대 국회에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닌데 민주당이 만들었다라고 몰아붙이면 민주당이 만든 게 됩니까? 예, 예.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므로써 비례의석을 6석 내지 7석 가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예. 꼼수 비례정당을 만들므로써 의석수가 20석 내지 27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면 민주당은 애초에 비례에서 얻을 수 있는 7석 이상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예. 구조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동형의 대전제인 소수 정당에게 비례가 많이 돌아가게 한다는 그 정신은 예.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것이지. 지지율을 살리는 지금 비례연합정당이다라는 제가 얘기입니다. 아까 그 많은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 비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정의당,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정의당에서 나온 비판을 제가 그대로 지금 아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4+1의 취지로서 그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예. 개정의 파트너인 정의당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우리 당이 같이 거기 참여하지 않는다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그런 것을 주도해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 또 반박 여러 번 예, 한 것 같은데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예, 결국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선에서 과연 민심이 특히 그렇습니다. 중간에 부동층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예.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럼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몇 주간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는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네,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현역인 금태섭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최 의원님, 후폭풍이 거세질까요? 후폭풍은 언론에서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요. 이게 강서구 가보십시오. 이게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중앙 언론에서만.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아까 들어왔던 저기 우리 임채원 기자 리포트에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이견이 같던데. 아닙니다. 팩트가 틀려서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의 경선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 그렇죠, 예.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권리당원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하시면 그건 팩트가 틀렸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금태섭 의원 찍어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가장 지도부나 당론에 반대되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에요. 두 번째가 조홍천 의원입니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단지 검찰 출신이어서인지 공수처에 대한 반대만 했어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경선에서 너끈히 이겼어요. 네. 그런데 금태섭 의원만 경선에서 탈락했어요. 그것도 상대 후보가 뭐 전직 의원이었다든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당원들도 잘 모르는 여성 신인 청년에게 예. 그것도 65대 35 엄청나게 깨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예를 들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결정을 했는데 당원과 시민이 지금 민주당 보고 찍어냈다고 욕을 해요. 언론이. 그럼 언론이 왜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허. 그런데 그러면 그 언론들은 민주당 보고 경선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경선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복해서 금태섭을 어거지로 공천하라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신 발언 때문에 경선에서 진 게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결정했다는 아니요. 얘기입니다. 박용진, 조홍천 의원은 제가 조홍천 의원은 이웃 지역구라서 잘 알아요. 네. 조홍천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해도 당원들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역에서 조홍천 의원의 소신 발언은 지지를 받아요.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 관리를 잘 못한 게 핵심이다. 예.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금태섭 의원 본인도 자기 책임이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예. 네, 유권자들 입장과 이제 언론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소속이 아니니까 그 내막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벌어졌던 그 팩트만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하자면 금태섭 의원이 바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사람일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가지고 이 금태섭 의원을 떨어뜨리겠다 해갖고 처음에 정봉주 의원이 뭐 빨간 조끼 민주당원을 좌절시키겠다 빨간 잠바 해가지고선 민주당, 예. 나오다가 또 안 되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 또 어른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김남국 변호사는 다른 지역으로 공천을 받고 이제 지금 새로운 그 여성 후보가 됐는데 지금 최 의원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민주당 되게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깥에서는 결국은 미스터 쓴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경선에서의 패배를 맛본 게 아니냐 이러한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황운하 그 대전경찰청장입니까?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전 청장. 예, 그 공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요번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그 비례연합정당입니까? 그 비례정당 했더니 전당원 78만 명 중에 약 30%가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60%가 훨씬 넘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지지로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시시콜콜한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예. 제가 지금 소개한 이런 부분은 사실이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쓴소리를 하고 그동안 또 그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친문 권리당원이 뭉친 것인가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팩트가 틀렸어요. 좀 아까 또 팩트가 틀리셨어요. 민주당에 78만 명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권리당원들이. 그중에 30%가 참여를 30.6% 참여했고 했는데 74.1 찬성이 60%가 아니고 74.1%입니다. 74.1%가 찬성했습니다. 네. 팩트는 정확히 전달하고요.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네, 74%. 그다음에 또 뭉쳐있네요, 하나는 아주. 네. 정봉주 의원과 전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구에 갔을 때 갑에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언론과 그런 여론에 눌려서 이 둘을 다 쳐낸 겁니다. 사실 정봉주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논란을 공간위 내에서 그걸 더 크게 받아들여서 잘랐어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도 이 사람의 정체성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김남국이 내려가니까 금태섭 의원이 조국 끌어들인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언론이 받고 그러니까 김남국은 정체성이 없고 오직 조국밖에 없는 사람이 돼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것에 굴복해서 이 사람을 또 뺐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와 민주당 공관위원들은 보수 언론과 언론의 네. 여론을 충실히 따른 것이죠.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일설에 따르면 본인이 될 거라고 100% 확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지역구에 가보니 지역구의 일반 시민들하고 권리당원들은 금태섭 의원을 전혀 다른 잣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조금 전에 정봉주, 김남국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 때문에 민주당이 쳐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민주당이 쳐내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시스템 공천입니까? 그거는 지금 지금 엉뚱한 어떤 논지를 의미로 또 얘기할지 만드세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거 자체도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74몇 %의 권리당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민주당원들이 예, 적극적으로 30.6%가 지지를 했다 참여해서 그랬는데 찬성이 그 74.1%예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그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걸 회의록에서 뺐다라는 그러한 또 논란도 제기됐다라는 무슨 거를 뺍니까? 그건 네. 언론 신문 아니요, 보도를 좀 이거는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세요. 좀 말이 안 되시는 무슨 얘기를 말이 안 됩니까? 지금 하는 팩트를 거예요. 얘기해야지. 정봉주 의원을 자른 것은 공관입니다. 공관위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시스템 맞죠? 자르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자른 거죠.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의 경우는 현역이 당수 공천한 지역이 몇십 군데가 됐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현역들 지역에 대해서 다시 추가 공모를 받았어요. 그때 2명이 추가 공모에 응한 겁니다. 김남국, 이제 강선. 개별 사안들 여기까지 하시면 뭐 상세하게 민주당이 거기까지. 사실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 아니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까지- 쳐냈다고 애초에 표현을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잘랐어요. 시스템에 민주당이 의해서. 쳐낸 이유가 바로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금태섭이 이거는 조국을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 조국 선거다.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요새는 아니, 왜 인터넷이 그렇게 잘 돼 말이 있어갖고 안 되는- 돌아보면 다 나와요. 무슨 말을 네, 했는지.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통합당 나와서 얘기 좀 조심하시라고요. 해야겠습니다. 통합당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통합당의 지금 김영우 공관위원장직이 사직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제 강남 병에 김미균 후보 추천 철회하면서 동시에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거의 지금 공천을 거의 다 대부분 한 것 같은 이 막바지에 사퇴하는 이런 상황 조금 뭐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정옥이면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 저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오늘 어찌됐든 공천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이 사직을 한 네, 상황이잖아요. 사퇴했습니다. 여기 이미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이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이 김미균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벤처 기업의 여성 예. 촉망받는 기업가인데 당 일각에서 소위 이제 친문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강력히 들어오니까 네. 이제 그 김형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젊은 후보를 어쨌든 공천을 했는데 그 공천 발표를 하고 30분도 안 돼갖고 철회했다 그러던가요? 그래갖고 이 김미균 본인은 나는 문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 지금 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잖아요. 네. 네?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에 걸맞게 소위 그 태영호 공사도 지역에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그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더 그 포용하는 그런 당의 자세가 아하.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 대처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군요. 철회는. 네. 그런데 이제 김미균이라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민주당의 그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좀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사퇴 관련해서는 공관위원장 혹시 김종인 전 대표의 갈등이 혹시 개입될 소지가 있지 선생님, 않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요. 지금 뭐 김종인 향후 이제 선대위원장을 특히 맡을지 안 태영호 공사 맡을지 관련해가지고요.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 또 황교안 대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 됐든 이것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대로 움직여 가지고 예. 지금 이 공천을 그 소위 그동안 이 승수 효과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TK, PK 물갈이 하면서 그래서 좀 그 유연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아까 김미규 씨 얘기 잠깐 못했는데 네. 그 젊은 사람들도 결국 이제 당에 들어올 때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정당이라는 곳은 권력을 잡겠다고 들어오는 정치적 집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전에 민주당에 했다가 민주당에 비례대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갖고 또 봉천을 물론 그 과정에서 끌어당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네. 것 같습니다. 그 김미균이라는 분이 되게 탐나는 인재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여성 청년 벤처 기업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인재를 여야가 다 지금 탐내- 미래 청년에 딱 부합되는 그런 모델인가 그렇죠. 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김영호 위원장은 인재를 잘 고른 거죠. 그런데 정당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라 좀 다시 생각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건 뭡니까? 그럼 그건 더 문제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손잡고 비대위원 하다가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민주화 안 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별하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 문재인 대표랑 최민희 하고 의원 관련된 당에도 가서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또 안철수 전 의원하고 또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또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하고 손을 잡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정당에 대한 가치관 없어도 되고 젊은 청년 정치인은 단지 비례대표를 탐나는 인재라 여기저기서 이렇게 접촉을 한 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잣대는 하나여야 되고 예.
또 이게 친문이라고 몰아붙이는 과정이 저는 정말 이상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김미균 씨. 김미균 씨를. 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설 선물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는 그냥 기업인으로서 감사해서 SNS에 감사드린다고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친문이라고 몰리는 요인이 된다면 아까 금태섭 의원은 그러니까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청년 신인에게 경선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언론이 친문 순혈주의의 비극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경선이라는 절차는 무시하고 그럼 이 김미균 씨에 대해서는 반문 순혈주의의 희극입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모든 잣대가 일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균 씨 같은 좋은 후보는 이번에 이런 이제 정치권에서 기성세대에 조금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한 4년 기다렸다가 조금 더 좋게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네, 김미균 후보에 대한 시각과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시각이 상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김미균 후보가 제일 귓전을 때리는 말 한마디는 저는 문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민주당의 그 공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 젊은 사람이 저는 문바가 아니에요라고 그 나가면서 말하는 그 함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미래통합당의 강남 병 지역은 소위 청년 공천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차피 이제 김미균 후보는 철회가 됐다면 젊은 사람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가치를 그 가지는 그런 건전한 사람, 신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김종인 지금 선대위원장이 아직 선대위원장이 아니죠. 된 거예요? 네. 아닙니다.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었고 또 선대위에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또 비대위,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나? 아니, 김미균과 그러니까 비교했을 마찬가지 때 얘기죠. 어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미균을 비난하셨으니까. 저는 비난을 한 게 아니고요. 김미균이 비난했죠. 됐든 김종인이 됐든 자기 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설사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결국은 선대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제 생각은 네. 똑같아요. 뭐 상당분 두 분이 이 부분은 또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견해가 있네요. 그런 것 마지막 같네요. 자, 오늘로써 총선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총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관전 최 지역, 의원님. 대진표 어느 지역에 있다면 네, 얘기할 관전 만한 포인트. 지역이요. 종로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선거 결과는 예측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늘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 결과도 예측 불허기 때문에 두 분 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제가 종로.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후보와 어떤 후보가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저는 사실 제가 정치 경험이 크진 않지만 그 지역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총선이라든지 네. 대선을 보면 국민들이 거의 황금 분할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할 곳 또는 그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곳에 대해서 숫자를 어쩜 그렇게 네.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황금 네. 분할하는지 네. 그래서 그 황금 분할이 어떻게 될지 저는 그걸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뭐 시작부터 치열하겠다가 마지막은 좀 서로 합의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